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채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산을 마치고 이제 부채를 시작해서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서 공부하실 텐데요. 유동부채에서 매입채무를 공부했었죠. 그래서 매입채무라는 것은 개념 과목이 두 개죠. 딱 두 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네. 그래서 여러분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있다. 이거부터 좀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이라는 것은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외상으로 했다면 그게 대변의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차변에는 상품이 되고 나중에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게 되면은 부채 감소니까 대변에 있던 부채가 그때 상환할 때 지급할 때 차변에 와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음은 뭐냐? 외상매입금을 갚는다든가 아니면 상품을 매입할 때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대변의 지급어음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음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할 때 대변의 부채 증가 지급어음. 차변에 오는 것은 상품이 올 수도 있고 외상매입금이 올 수도 있어요.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지급어음. 또는 지금처럼 상품을 매입하고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이 지급어음, 차변이 상품, 자산 증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발행 시 회계 처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상품을 사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됐어요. 약속한 날이. 그러면 우리 회사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이 됩니다. 그러면 갚은 거죠. 그때 이 부채는 차변에 와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매입채무는 매출채권에 대응되는 그런 개정 과목이고요. 매출채권 2개, 외상매출금 받으러 알고 있어야 하듯이 매입채무 2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요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부채 개정 과목으로서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이 있는데 여기 하려고 하다가 아마 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미지급금 하면은요, 이것도 외상입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외상을 말해요. 근데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했으면 외상매입금이지만 그 상품, 즉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입 이외의 외상이에요. 비품이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복리후생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우리가 1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셔라. 그래서 만약에 부서 회식을 하고 식대 30만 원을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분계가 미지급금이 어디로 가냐면 대변에 가죠. 미지급금 30만 원이라고 그랬나? 30만 원. 차변이 뭐가 될까요? 부서 회식을 했다 그러면 여기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비용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차변의 비용 발생, 복리후생비,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가 되는 것이죠. 부채. 그래서 부채 중에서 이렇게 비용으로 지출하는 부채는 자산이 생기는 것보다 효익이 없죠. 비용 지출. 자, 이제 미지급 비용. 이거는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뭐하고 어떤 설명하고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당좌자산 공부할 때 보험료 미리 지급한 것이 선급 비용이다 해가지고 비용을 다음으로 이연시킨다고 그랬죠. 차기로. 그러면 이것도 비용인데 이건 미지급 비용.
이건 뭐냐? 그 보험료의 반대입니다. 보험료는 차기 거를 올해 미리 지급했으니까 경과되지 않은 보험료를 월할로 계산해가지고 차기로 이월시키는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이런 결산 수정 분계를 했는데 미지급 비용은 뭐냐? 내용을 읽어볼까요? 당기에 속하는 비용이지만 결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당기의 비용으로 발생시켜주는 거예요. 이 계상이라는 것은 뭐 발생시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차변에는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발생을 시켜야 되겠죠?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차변의 비용,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부채로 인식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보험료는 거의 다 선불이기 때문에 예제를 만들기가 좀 곤란할 거고 임차료는 예제를 잘 만든다고 그랬죠? 임차료. 여러분 월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달 5일날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마지막 달은 꼭 이게 발생해요. 미지급 비용이. 결산할 때 그래서 한 달치를 대변의 미지급 비용, 한 달치 월세가 얼마지 딱 쓰고 차변에 임차료 12월 달에 임차료 비용을 발생시켜줘야 된다. 그거 이게 미지급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용의 발생이라고 그래요. 비용의 발생. 강제로 발생시켜준다? 그렇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당기의 비용으로 발생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산할 때. 좀 어렵죠? 네. 언젠가 여러분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다음은 3번 선수금과 선수수익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선수금 하면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산 배울 때 선급금 배웠죠. 선급금. 그거 자산이었죠.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차변에 자산 잡아요. 선급금으로. 계약금을 받으면 대변에 선수금, 부채로 인식하는 겁니다. 계약금을 받으면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개정 과목이 선수금이에요. 자, 내용을 보면은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판매하기 이전에 계약금 성격으로 그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수취한 금액은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까지는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판매를 하고 나서는 선수금 없어져야죠. 즉, 그 거래에 따르는 수익이 계상될 때까지는 그 거래의 대가의 일부를 미리 받은 금액이 선수금이다 이거예요. 선급금, 자산은 선수금, 부채의 상대적인 계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회계처리 수령, 계약금을 수령했을 때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상품의 수익인식 시점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았다 하면은 차변에 현금, 돈을 받았어요. 현금을. 대변의 선수금, 부채를 증가시킨다 이거예요. 부채 증가. 부채 증가. 차변의 현금은 뭐겠어요? 자산 증가. 이렇게 되죠. 그랬다가 이제 매출을 합니다. 계약금을 받았으면 상품을 보내줘야죠. 그래서 상품의 수익인식 시점이라는 게 뭐냐면 상품을 발송시켜준 거예요. 거래처에. 인도해준 거예요. 상품의 수익인식 시점 하면은 상품을 인도해줬다 이겁니다. 그때 선수금 계정은 이제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가 된다 이거예요. 여기 있던 선수금이 차변에 딱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채 감소. 부채가 감소되죠. 그리고 상품 매출 수익은 발생되고요. 수익 발생되고 나머지 외상을 했나봐요. 외상 매출금 자산으로 잡아줍니다. 외상 매출금 차변에 오면 자산 증가죠. 그래서
매출 시의 분계는 이렇게 된다. 이거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시키시고 이 상품 매출은 수익이에요. 그래서 수익 발생. 여기는 선수금은 여기 부채의 감소. 예상 매출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차변에 왔죠. 자산 증가.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면요. 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으로 인해서 빚을 갚거나 부채가 감소됐죠. 자산이 늘거나 수익이 발생하면 부채가 감소하거나 지금 빚 갚은 거예요. 선수금. 미리 받은 돈은 상품을 건네주면 갚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감소가 되고 계약금 외에 나머지는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럼 앞으로 받아야죠. 예상매출금. 그게 예상매출금.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니까 자산인 거죠. 예상매출금 자산 증가인 것이다. 이런 분계를 여러분이 척척 이제 앞으로 실무할 때 할 수 있도록 지금 미리 이론으로 이렇게 배워두는 겁니다. 분계 실력을 갖춰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선수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선수수익은 뭐냐? 앞에 선수는 같은데 뒤에 수익이 붙었습니다. 미리 받은 수익이라는 거예요. 아까 선수금은 계약금, 계약금. 이것은 미리 받은 수익. 그러면 수익 개념 과목이 뭐뭐 있느냐? 임대료, 이자 수익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나 이자 수익을 기중에 받을 때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임대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임대료. 임대료를요. 우리가 뭔가를 임대해 줬어요. 어느 거래처에다 뭔가를 임대해 줬습니다. 월 10,000원. 월 10,000원. 월 10,000원이니까 너무 싸. 그래서 매월 받기로 안 했고 그냥 1년치 한꺼번에 받기로 해서 월 10,000원이니까 1년이야 12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7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7월 1일 날 계약을 하면서 한 달에 10,000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그냥 1년치 선불로 받읍시다 해가지고 7월 1일 날 현금 12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차변에 12만 원 그리고 그것이 임대료였어요. 대변에 임대료 12만 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수익 발생이죠. 예, 수익 발생. 여기는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산일을 맞이하면 이걸 고쳐야 돼요. 결산실. 왜냐? 여기서 지금 날짜가 이때가 7월 1일이었다고 예를 들었죠. 7월 1일부터 1년분이면 내년 6월 30일까지예요. 내년 6월 말까지니까 결산할 때 차기에 해당하는 수익 금액을 차기로 이연시키자. 이 결산 정리분계 꼭 해야 돼요. 그러면 6개월치니까 6만 원이죠. 그 6만 원의 수익은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12만 원에서 수익 발생해서. 그럼 빼주려면 반대쪽. 그래서 수익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여기 차변에 임대료. 임대료 가보죠. 이것도 파란색으로 쓸까요? 임대료 6만 원 수익 취소. 그리고 대변에는 이 미리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년도 거, 차기 거 미리 받은 것은 부채다. 그 부채가 바로 여기서 있는 선수수익이에요. 선수수익 6만 원. 이렇게 결산 때 수정하는 분계를 12월 31일 날 결산이라는 건 12월 31일 결산시라는 건 12월 31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가 12월 31일 날은 이런 수정 분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차변의 임대료 6만 원은 뭐예요? 수익 소멸 또는 수익 취소. 이거를 취소시켜준다. 절반만.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로 인식한다. 선수수익. 선수수익.
그래서 우리가 이 선수수익 개정 과목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선수수익 개정 과목은 수익의 이연이다. 수익을 이연시킬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다. 수익의 이연이다. 여러분들 혹시 그 당좌자산 문제 뒤에서 풀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론 문제 맞추는 요령으로 이연이라는 질문을 하면 무조건 선자 돌림을 찾으세요. 그렇게 암기를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이연은 선이다. 이연선. 이연선. 보세요. 이연시키는 거니까 선자 돌림에 선수수익 쓰잖아요. 그리고 발생은 미자 돌림이다. 발생미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요거 미지급 비용이 뭐였어요? 발생이에요. 비용의 발생. 예. 비용을 발생시켰죠? 임차료 비용 발생. 근데 아직 안 줬어. 그래서 미지급 비용 부채. 비용의 발생은 미자 돌림이다. 네. 그래서 이제 결산 수정 분계 할 때는 그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외워두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지금 그거 외워두면 이론 문제 맞출 때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이것과 관련한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미지급 비용, 이거는 비용의 발생이고요. 지금 방금 했던 선수수익 하면은 수익의 이연을 정리하는 것이다. 수익의 이연을 정리하는 개정 과목이다. 네. 지금 우리는 유동무채 개정 과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밑에 또 표가 하나 있네요. 예. 지금 제가 외우라고 했던 그런 겁니다. 자, 수익의 발생이라고 했어요. 발생. 또 그 밑에도 비용의 발생이다 그랬어요. 발생은 미자 돌림이다. 네, 미자 돌림 두 개 있죠.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또 그 밑에 수익의 이연이다, 비용의 이연이다 라고 나옵니다. 수익의 이연이다 그러면 선자 돌림, 선수수익. 비용의 이연이다, 선자 돌림, 이연이니까. 근데 뒤에는 비용, 선급 비용. 그런 거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예를 들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어느 게 자산이고 어느 게, 여기에는 지금 자산과 부채가 섞여 있어요. 요 네 개 개정 과목이. 한번 맞춰볼까요? 먼저 메뉴에 있는 미수 수익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미수 수익, 안 받은 수익. 받아야 되니까 자산이죠, 자산.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우리 당좌자산 배울 때 미수 수익 개정 과목 나왔었어요. 자, 2번 미지급 비용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그렇죠.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부채. 한번 또 세 번째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수 수익. 미리 받았어요, 수익을.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채. 네 번째 선급 비용. 미리 비용을 지급했어요. 보험료. 예,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손익 발생과 이연에 관한 개정 과목에는 자산 두 개, 부채 두 개가 있어요. 자산 두 개, 부채 두 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배웠던 것은 이 부채 두 개를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채 두 개 방금 했던 거고, 여기 있는 자산하고 여기 있는 자산은 당좌자산 할 때 우리가 했던 겁니다. 네. 이 개정 과목이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이 개정 과목을 설명하세요 하면은요, 많은 우리 회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어려워합니다. 이거 설명 쉽게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 어느 정도 돼요. 예. 여기죠. 선급비용 하면, 선급비용 하면요, 제일 예를 듣기 좋은 게 보험료라고 그랬죠. 보험료. 우리 일상에서 맨날 보험료는 미리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월세 후불로 주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미지급 비용도 설명이 예를 들기가 좋아요. 임차료. 우리가 월세 계약을 했는데 당월의 월세를 임차료를 다음 달 뭐 10일 날 주기로 계약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마지막 달 12월 달 것이 기간은 지났는데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지 않냐 하면서 설명하면 이게 설명이 되죠. 그러면 미수 수익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미수 수익, 안 받은 수익, 받지 않았다. 이 회사의 반대 회사죠. 이 회사의 반대 회사. 우리는 임차료를 줘야 되는 회사. 줘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12월 달에 미지급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임대를 해준 회사 입장에서는 기간이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왔네. 12월 달께. 왜 안 들어왔느냐? 계약을 다음 달에 받기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나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 임대한 회사는 어떻게 해요? 수익을 잡아야 돼요. 그 회사가 이거의 반대 회사가 미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양쪽 회사가 한쪽은 미수 수익, 한쪽은 미지급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야 되는 회사는 자산, 안 준 회사는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마찬가지. 이 두 개는 선급 비용은 보험료로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선수 수익을 어떻게 예를 들지? 보험회사 입장을 생각합니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은 지났어. 6개월 지난 거는 이제 사고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은 의무를 다 한 거야. 남은 6개월 앞으로 의무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미 작년에 보험료를 다 받았어. 그게 보험회사는 선수 수익이 되는 거예요. 미리 받은. 그래서 이 서로 상대방 회사를 생각하시면 딱 이해가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 우리 회계 공부 저도 회계 공부 처음 할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야 이걸 꼭 해야 되나 선생님 이게 시험 보는데 몇 점이지 이게 제일 궁금해서 이걸 안 해버린다고 포기해버리려고. 그런데 이걸 포기하면 점수가 많이 나갑니다. 점수를 많이 포기하게 돼요. 왜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론에서 적어도 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4점이에요. 그리고 실기에서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옵니다. 그러면 3점. 무려 7점이죠. 7점. 우리가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이게 분명히 나오는지 알면서 7점을 포기한다? 그러면 어디서 점수를 따요? 나오는 거 확실한 거 공부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점이든 5점이든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온다 그러면 꼭 우리가 이해해서 알아둬야 되고요. 뒤에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도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답을 꼭 이해하고 맞추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어렵긴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게 다 이해가 되셨는지 제가 알 수 없어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자, 이제 유동부채의 다음 개념 과목은 예수금. 자, 예수금도 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죠. 왜냐? 급여 지급 관련된 문제를 내면 예수금이 꼭 발생합니다. 급여 지급에 관련 회계처리. 급여 지급할 때. 자, 왜 그러냐면 일시적으로 잠시 보관하고 있는 성격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소득세, 지방소득세, 보험료를 어떻게 해요? 공제해두죠. 그건 회사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달 10일 날 세무서에 납부해줘야 돼요.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세금을 급여 지급하면서 미리 회사는 세무서가 아닌데 세금을 뗀다 이거예요. 그는 이제 그런 의무를 부여했어요. 국가가. 사업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공제해 두었다가 다음 달 10일 날
납부를 해라. 신고 납부를 해라. 이렇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라고 그러는데 그 공제 금액을 우리는 뭘로 처리한다?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처리한다. 이거 알아두세요. 자, 밑에 주의에 어떤 말이 있는가 볼까요? 자, 우리 기업이 원천징수를 이행을 위해 지급할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두는 것. 네. 원천징수를 이행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면서 이건 세금이니까 이건 떼겠습니다. 그거 떼어놨어요. 그게 예수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금. 근데 반대의 경우 우리 기업이 받을 돈 그것을 원천징수를 당했어요. 그래서 떼임을 당했어. 좀 말이 표현이 그런데 자 뭐냐면은 기업이 원천징수를 당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예금을 했어요. 회사가. 그래가지고 오늘 만기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네. 뭐 1억 원 1년간 1억 원을 예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만기날 은행에 가서 이제 정리를 해야죠. 1억 원 원금 찾아가지고 다시 예금을 하든지 아무튼 정산을 해야 됩니다. 자, 1억 원에 대한 1년치 이자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은행에서 만약에 1억 원에 대해서 이자가 200만 원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00만 원 이자를 다 줄까요? 은행도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 법인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금을 떼요. 그럼 우리가 당한 거예요. 원천징수 당했죠? 자, 200만 원 이자 수익인데 이자 수익을 다 못 받았네? 원천징수 당한 거는 뭘로 처리한다?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선납세금. 자산에서 우리가 안 배웠어요. 이걸. 자산할 때 선납세금 우리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어요. 예수금을 하면서 선납세금을 여러분이 알아두셔라 이거예요. 원천징수를 당하면 선납세금이다. 좀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예수금 예제가 나와 있으니까 먼저 예수금 예제를 하고 선납세금 예제는 제가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급여를 줬대요. 자, 이번 달에 급여 한 사람만 줬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급여가 그분이 300만 원이에요. 다 총 급여가. 그런데 세금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그 국민연금하고 또 하나 떼는 게 뭐가 있죠? 고용보험료. 네, 고용보험료. 이걸 떼죠. 자, 세금도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걸 합쳐서 떼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떼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떼죠. 국민연금 떼죠. 5가지. 지방소득세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걸 떼인 것을 계산했더니 2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그게 예수금이에요. 부채. 회사가 떼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통장으로 이체했네요. 그래서 280만 원이다. 보통예금이.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직원의 총 급여를 비용 처리합니다. 급여, 이건 비용 발생이에요. 비용 발생, 급여는 비용 발생입니다. 요 예수금이 뭐예요? 부채라고 그랬죠? 부채 증가. 그러니까 급여 주는 날 회사는 무조건 부채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떼어놓은 돈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여기 보통예금 280만 원 지급한 것은 자산 감소죠. 자산 감소. 이렇게 거래의 결합관계 자꾸 이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분계를 정확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부채는 언제 없어지느냐? 그 다음 달 10일 날. 그 다음 달 10일 날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공단에다가 송금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소득세 말고 건강보험인가 봐요. 건강보험료만 한번 생각해 보면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료 5만 원을 뗐다고 볼까요? 그러면 여기 예수금이 5만 원이겠죠. 5만 원 납부해 줬어요. 그러면 근로자가 부담한 5만 원만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회사도 5만 원을 보태야 돼. 회사 부담금. 회사가 이 사람의 직원의 보험료를 절반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복리후생비예요. 복리후생비. 회사가 부담해주는 것은 복리후생비. 근로자가 부담했던 것은 예수금을 부채 감소시키는 거죠. 발생시켰다가 부채 감소. 그리고 대변의 현금은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10만 원 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할 때는 복리후생비가 안 나타나요.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에 세금을 낼 때는. 왜냐? 세금은 100% 근로자 부담이니까 회사가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하고 국민연금하고 요 세 가지는 납부할 때 꼭 절반은 복리후생비가 붙습니다. 회사가 50%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금은 이제 이해하셨죠? 급여 지급하는 날 대변의 부채 증가했다가 그 다음 달 10일 날 뭔가 납부하면 차변에 와서 없어진다는 걸 기억하셔라. 부채가 감소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책에서는 없지만 뭘 알아야 되느냐? 자산, 아까 선납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예요. 선납세금. 자,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사는 7월 8일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아래와 같이 은행에 가서 정산을 했습니다. 정기예금 원금은 1억 원이었고요. 이자가 200만 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10만 원을 뗐습니다. 은행 직원이. 그리고 그 세금을 차감한 금액은 우리 회사 보통예금으로 이제 쓰려고 보통예금에다가 입금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회계 처리를 해볼까요? 우선 차변에 어떤 개념 과목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예금.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그렇죠?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이에요. 얼마가 입금됐을까요? 1억 100 190. 그쵸? 1억 200만 원인데 이자 포함해서 1억 200만 원인데 10만 원 이자 뗐잖아요. 그러니까 1억 190만 원. 요것이 차변에 오죠. 자, 쉬운 거부터 대변에. 자, 이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으니까 정기예금은 없어져야죠. 정기예금이라는 자산은 대변에 가서 감소해버려야 됩니다. 얼마짜리를 감소시켜야 돼요? 예, 그렇죠. 1억짜리. 정기예금은 이제 해약했으니까 제로가 돼야 돼요. 대변에 가서 없어집니다. 그 대신 보통예금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대변에 이자 받은 걸 정리해야 됩니다. 이자,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예,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그렇죠.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개념 과목. 네, 영업의 수익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자 수익. 여러분들 요즘에 개념 과목 좀 외우고 있나요? 이자 수익 200만 원. 이자가 200 붙었으니까 이자 수익 200 잡는 거예요. 200 잡고 지금 우리는 이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금을 원천징수 당했단 말이에요. 법인이 원천징수 당했다. 그러면 이것을 자산 처리하라. 자산 증가로 봐라. 세금 냈는데 왜 자산이 증가했지? 자산 선납세금으로 본다. 선납세금이 10만 원이 됩니다. 선납세금이다. 자산으로 잡아주는 이유는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 결정이 됩니다. 이 법인이 예금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소득도 법인의 소득 중에 하나예요. 물론 영업의 수익이에요. 영업의 수익이지만 법인의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을 다 합쳐서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산을 해봐야 법인이 낼 세금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미리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납세금 자산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결산하는 날 이 선납세금이 없어지고 법인세 비용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만기되는 날은 비용 처리 안 해요. 자산 잡아뒀다가 결산할 때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해요. 우리 이제 뒤에서 이제 실무할 때 결산할 때 요거 나올 거예요.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세금 떼는 것이 이게 아직 세금 떼는 것이 일종의 비용 성격이잖아요. 비용 성격. 세금과 공과로 해도 비용이니까. 그런데 법인이 원천징수 당할 때 즉시 비용 처리 안 합니다. 나중에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법인세 계산한 다음에. 그래서 법인세 계산하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잡아둔다. 선납세금 자산으로 잡아요. 결산하고 나면 선납세금은 없어져요. 그 선납세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시키고 나머지만 세금을 낼 거니까. 미리 낸 세금 자산 처리한다. 법인세 비용 법인 회사만 내는 거예요? 네, 법인 회사만. 그냥 개인 회사
개인 회사는 세금이 회사에 대한 세금은 없어요. 개인 회사에는 개인 회사의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 개인에게 과세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로. 사업 소득 하나만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개인이 자 제가 개인이에요. 제가 학원 사업을 하죠. 이 사업 소득 독립적으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학원도 하고 하면서 사업도 하고 어디 가서 근로소득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봉급도 받죠? 그 다음에 제가 은행에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자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자 소득 발생했죠? 이자 소득, 근로소득, 그 다음에 내가 학원 운영한 사업소득 이 세 가지를 전부 합치는 걸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종합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요. 종합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개인 사업자는 개인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처럼 법인에게 과세하는 법인세가 없고 그 사업주 개인에 대한 과세를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에게는 소득세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를 비용 처리 안 해요. 왜냐? 사업주의 세금이기 때문에. 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법인세 비용이라고 개정 과목이 따로 있죠. 법인은 세금 내는 거, 법인세 내는 것을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을 내요. 개인 사업자는 개인의 세금으로 그걸 간주를 합니다. 회사의 비용으로 안 봐요. 다만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냈다 이런 건 세금과 국가. 그건 회사의 경영하는 비용으로 비용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선납세금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걸 기억을 해주셨다가 나중에 결산분기할 때 선납세금이 그거였지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부채 유동부채 계속되죠. 단기차입금 이건 뭐 쉽죠 여러분들.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도 단기차입금 한번 해봐서 그래서 차입을 해가지고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차입금인데 우리가 은행에서 보통 빌리는 게 다 차입금입니다. 그런데 상환기한이 1년 이내인 것만 단기차입금으로 보는 거고요. 상환기간이 2년, 3년이다. 그러면 장기차입금으로 비유동부채로 분류를 하고요.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개월간 빌렸다면 6개월 후에 갚아야 되겠죠. 갚으면 이쪽 부채가 감소하죠. 근데 갚을 때 원금만 갚지 않죠. 이자도 같이 갚아야죠. 이자 비용 그때 비용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채 감소하는 것과 이자를 합쳐서 은행에서 빠져나가겠죠. 보통예금에서. 그래서 이건 자산 감소. 그래서 상환할 때는 이자 비용이 비용 발생도 함께 일어나고 부채가 여기서 감소하고 대변에서는 자산이 감소한다. 하여튼 뭐 부채를 감소시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부채를 감소했다 대변에 두 가지 중에 하나. 지금처럼 자산이 감소하든지 또 대변에 뭐가 나올 수 있죠? 부채 감소할 때. 조금 전에 아까 했었는데 선수금이 없어질 때 수익이 발생하죠. 대변에서. 상품 매출. 네. 그러니까 부채가 감소한다는 것은 대변에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지금처럼 자산이 감소해 버리거나 아니면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래야 부채가 없어져요. 원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산이 감소했다 이거. 자산이 줄어들었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란 말이에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자산이 줄어들었으면 부채나 자본 중에서 하나가 줄어들어야죠. 근데 자산이 여기 부채 감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자, 부채가 줄어들었어요. 부채가 줄어들었으면 자산이 줄든지 자본이 줄든지 그래야죠. 네. 그래서 지금은 자산이 주는 경우예요.
대변의 보통예금. 근데 지금은 자본이 줄여야 되는데 수익이 발생하면 부채가 감소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네.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제가 거꾸로 말했어요. 부채가 줄어들면 그만큼 자본은 증가해요. 그렇죠? 네. 하나가 줄면 하나 그만큼 늘어나야 자산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근데 부채가 증가하는데 왜 수익 발생이 나느냐? 수익이 커진 것만큼 자본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수익의 단기 순이익이 어디로 가요? 이익잉여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건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전에 차변에 선수금 올 때 대변에 상품 매출이 왔지 않습니까? 수익 발생도 부채가 감소할 때 대변에 수익 발생한다는 것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다. 자, 이제 유동부채 가수금 보겠습니다. 가수금. 잘 안 쓰는 계정인데요. 가수금 임시 계정이에요. 자, 뭐냐? 금전에 입금은 있었으나, 그러니까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있었으나 그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되는 일시적인 계정 과목이다. 그 내용이 확인이 되면 본래의 계정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우리 그 자산에서 가지급금은 가수금, 부채의 가수금하고 상대적인 계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지급금은 돈을 지급을 했는데 아직 얼마를 쓰고 올지 몰라서 그냥 가지급금으로 잡은 거예요. 가수금은 돈이 들어왔어요. 입금은 됐는데 이 돈이 정산을 할 수가 없어. 회계 처리를. 만약에 거래처 해동상회에서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 500만 원이 외상매출금을 갚겠다고 500만 원을 준 건지 입금시킨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 뭘 사겠다고 계약금을 500만 원 입금한 건지 연락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이게 가수금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에 500 들어왔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500 원인을 모르겠어요? 해동상회하고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가수금 해동상회 500 이게 잡아둡니다. 부채. 자, 이제 며칠 있다가 연락이 됐습니다. 해동상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다음 달에 우리한테 상품 얼마 살 거니까 그 계약금조로 입금한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 계약금이었군요. 그럼 그때 가수금 없어졌어요. 확인됐으니까. 여기가 뭐라 그래요? 계약금 받았으니까. 선수금. 가수금을 선수금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책에서는 외상매출금 갚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수금 없애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자산 감소. 부채 감소하면은 부채가 감소되면 자산이 감소하거나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런다고 했죠. 근데 아까 만약에 가수금이 선수금이었다 그러면 부채가 감소하면서 다시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부채가 감소하면서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부채 총액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영향이 없죠. 자산이 안 변해도. 가수금 부채 감소했는데 그게 계약금이래? 그럼 다시 부채 선수금. 그럼 부채 총액이 변동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수금은 임시 계정입니다. 확인되면 그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키면 돼요. 대체시킨다는 건 뭐냐면 반대쪽에 와서 없애고 다른 확인된 계정 과목을 대변 쪽에 기록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원인이 판명됐을 때. 자, 유동부채 7번째 계정 과목은 유동성 장기부채. 이것도 계정 과목이 좀 어렵죠. 유동성 장기부채. 이건 뭐냐면요. 비유동 부채 중에서 결산일을 맞이해서 1년 이내에 만기일에 도래한 것을 유동부채로 재분류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비유동부채 뭐예요?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2년 전에
2년 전에 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장기 차입금 2년간 빌리기로 했어요. 만기 2년간 해서 50만 원을 빌렸다. 만약에 그리고 보통 예금에 입금시켰어요. 자,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결산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019년에 이렇게 돈을 빌렸고 1년이 지났어요. 이게 2019년에 2년간 빌리기로 했어요. 2년간. 그러면 2020년이 됐네요. 그리고 결산일 맞이하면은 아직도 2년 남은 게 아니라 돈 갚을 날이 1년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이제는 장기 차입금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이제 장기 차입금이 아니야 하고 장기 차입금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감소시켜버려요. 이제 갚을 시기가 1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개정 과목을 씁니다. 이걸 유동성 장기 부채. 그래서 이게 부채 감소지만 다시 이것도 부채예요. 부채를 또 증가시키는 거예요. 갚지도 않은 걸 왜 부채를 감소시켰다가 또 증가시키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장기 차입금은 지금 결산 시점에서 보면 이제 비유동이 아니다 이거예요.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이다. 유동. 1년 안에 갚아야 된다. 그래서 개정 과목을 체인지해 주는 거예요. 개정 과목을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년 안에 갚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 갚는 날이 나오겠죠. 2019년도에 2년간 빌렸으니까 21년도에 갚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2021년도에 상환해야 될 날짜가 오죠. 그러면 갚아야 돼요. 갚을 때는 이 개정 과목이 없어집니다. 왜냐? 장기 차입금은 이미 없어졌어.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갚을 때는 이제 이것이 이제 부채 감소가 진짜 되고 대변에 여기가 이제 자산 감소가 돼가지고 완전히 갚는 거죠. 예. 이것도 부채 감소. 자, 보면은 장기 차입금이라는 이 비유동 부채거든요. 이 비유동 부채는 꼭 상환하기 전에 뭘로 바뀌어져 있다?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뀌어져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돼요. 장기 차입금하고 네, 틀립니다. 단기 차입금은 처음에 차입할 때부터 단기간 차입을 한 거고, 유동성 장기 부채 하면은 장기 부채가 유동성이 변동됐다 이런 의미의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격이 변환된다는 것을 이 개정 과목에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동성 장기 부채의 원조는 장기 차입금이었던 거예요. 장기 차입금이 기간의 변화에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유동성 대체가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걸 개정 과목을 단기 차입금으로 썼다 하면 맞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두 개 다 유동부채인 것은 맞지만 유동부채로 정리하자는 건 맞지만 개정 과목 분류는 잘못한 거예요. 성격이 달라요. 단기 차입금은 처음부터 단기로 차입한 거고 유동성 장기 부채는 결산 때 대체시킨 거예요. 결산 때. 예,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 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이 만나보게 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동 부채를 다 마쳤고요.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비유동 부채와 자본에 대한 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